이게 뭐야? 중국산 아냐? 캐나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들러리로 세운 채 독일을 고른 대가는 혹독했죠. 그들은 독일을 고른 것이 아니라 중국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핵심 부품이 싹 다 중국산이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캐나다 총리는 급히 한국으로 특사를 파견했지만 그들은 한국의 한마디에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협상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20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회의실 벽에 걸린 시계로 확인하면서 탁자 위 서류 더미를 다시 훑었어요. 각국 조선소가 제출한 제안서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얇은 게 독일 TKMS 것이었습니다. 얇다고 내용이 부실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30년 넘게 유럽 각국 해군에 납품한 실적, 나토 표준 인증 목록, 유지보수 거점 현황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볼 때마다 묘한 안도감 같은 게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잠수함 승조원이었거든요. 그분이 타던 배도 독일 기술로 만든 배였습니다. 바다 밑에서는 결국 배를 믿어야 한다. 그게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었죠. 저는 그 말을 20년 넘게 들으며 자랐고 그 말이 독일이라는 이름을 가리킨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저쪽 서류를 펼칠 때마다 손이 편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반면 한국 하나오션이 낸 제안서는 달랐습니다. 제 손바닥 2개 너비는 되는 두께였는데 표지 마감부터 달랐어요. 종이 질이 아니라 구성의 밀도가요. 인도 일정, 현지 건조 비율, 기술 이전 범위, 캐나다 기술자 교육 계획까지 항목마다 수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지나치게 공들였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협상장에서 이런 자료는 대개 실제 이행 능력보다 의욕을 앞세운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두꺼운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가격 항목과 인도 일정만 확인했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면 된다고 생각했죠. 22년 동안 조달일을 하면서 제안서의 부록까지 꼼꼼히 읽은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핵심은 늘 앞쪽 3장 안에 있었으니까요.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든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이클 에반스 옆에 앉아 독일 대표단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국방부 심의관인 마이클은 처음부터 독일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간의 상호 운용성, 유럽 공급망의 안정성, 30년 유지보수 네트워크 같은 말을 회의 때마다 꺼내는 사람이었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박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숫자였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인도 시점이 독일보다 몇 년 빨랐고 현지 건조 비율도 높았으며 총 사업비 추산치는 상당히 낮았어요. 저는 그 수치를 처음 봤을 때 계산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3번 다시 확인했는데 숫자는 바뀌지 않더군요. 제 밑에 실무 분석관이 새벽에 보고서를 들고 왔을 때 그 친구 얼굴이 이상했어요. 웬만해선 표정이 변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은 서류를 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장님, 제가 계산을 3번 다시 했습니다. 3번 다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 쪽 인도 시점이 독일보다 빠르고 총비용 차이도 상당합니다. 수치를 잘못 넣은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뀐 건 제가 한국 제안서를 독일 대표 앞으로 밀었을 때였어요.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가 납대처럼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빠른 인도와 현지 건조, 기술 이전, 캐나다 기술자 교육까지 제시했습니다. 독일은 가격도 높고 납기도 늦습니다. 한국은 해준다는데 독일은 왜 못합니까? 독일 수석 대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넥타이를 고쳐 맸는데 그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봤지만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협상 가든 막판에는 손이 조금 떨리는 법이니까요. 마이클이 제 팔을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토 잠수함을 아시아 후발주자에게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을수록 더 단단하게 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은 유럽 해군에 잠수함을 납품한 실적이 없었어요. 상호 운용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 논리는 꽤 오래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를 불편하게 만든 건 마이클의 말이 아니었어요. 독일 대표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본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는 복도로 나갔고 저는 그 등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30년 넘게 잠수함을 만들어 온 회사가 협상 막판에 본사에 확인해야 할 게 있다는 게요. 인도 일정이나 기술 이전 조건은
본사와 미리 협의해서 들어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큰 사업일수록 막판에 내부 확인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20분 뒤 돌아온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조건, 우리도 전부 맞추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웃었어요. 그것 보십시오. 부처장님, 경쟁이 되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에요. 저는 한국 쪽 테이블을 봤습니다. 협상 책임자가 조용히 서류를 모아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가격 경쟁에 나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독일이 조건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왜 거두십니까? 그가 가방 지퍼를 닫으며 저를 봤어요. 표정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도 아니었고 아쉬움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미 끝난 계산을 들여다볼 이유가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 조건은 가격표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물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가 이미 가방을 들고 일어서고 있었거든요. 마이클은 그 말을 허세라고 불렀습니다. 후발주자가 판을 뒤집지 못하니까 명분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계약서에 서명이 들어간 건 그날 오후였고 독일 대표단은 악수를 청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악수를 받으면서도 한국 협상 책임자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걸렸어요. 저 조건은 가격표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독일은 지금 무엇을 약속한 겁니까? 숙소로 돌아온 뒤 늦은 밤 베를린에서 이메일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독일 본사원과 담당 부서였고 수신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 전송된 문서였어요. 저는 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 아래 미리 보기 한 줄이 눈에 걸렸어요. 현 공급망 기준. 계약 조건 이행 불가능. 계약 발표는 다음 날 오전에 났습니다. 오타와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들어찼고 마이클은 단상 앞에 서서 독일의 기술력과 한국의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얻었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자리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표정은 자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을 경험 부족의 후발주자로 규정하는 대목에서 기자 몇 명이 받아 적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젯밤 이메일 미리 보기 문장을 떠올렸어요. 현 공급망 기준. 계약 조건 이행 불가능. 저는 그 이메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잘못 전송된 내부 문서를 열어보는 건 절차 위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 줄이 자꾸 눈앞에 걸렸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마이클이 옆으로 왔어요. 잘 됐습니다. 부처장님, 이제 본 게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계약은 성사됐고 이제 이행만 남은 거였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그로부터 몇 주 뒤였어요. 독일 조선소 쪽에서 수정 일정표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제안서에 적혀있던 인도 시점이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정표를 열어보자 납품 일정과 부품 확보 계획 사이에 빈칸이 여럿 보였습니다. 저는 실무 담당관에게 확인을 지시했고 며칠 뒤 돌아온 답은 짧았어요. 독일 측이 일부 항목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가 협의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저는 22년 동안 배워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함부르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독일 조선소 비상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냉각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원가 계산서가 펼쳐져 있었는데 제가 들어서자 사업 책임자가 그걸 뒤집어 엎었어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사업 책임자는 슈미트라고 했어요. 악수가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협상장에서 봤을 때부터 말이 빠르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자리에 앉은 뒤에도 눈을 자꾸 옆으로 돌렸어요. 부처장님, 일정 조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 중입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라기보다 최적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원가 계산서를 봐도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슈미트가 잠깐 멈췄어요. 그 멈춤이 1초도 안 됐는데 저는 그 짧은 정지를 오래 기억했습니다. 내부 자료라 공유가 어렵습니다. 대신 이쪽 자료를 보시죠. 그가 내민 건 협력사 현황표였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면서 생각했어요. 원가 계산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협력사 현황표를 내미는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숨길 게 있거나
아니면 질문을 이해 못한 거거나요. 슈미트는 질문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수석 엔지니어를 마주쳤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걸음을 조금 늦추더군요. 잠깐 얘기가 가능합니까?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가면서 그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계약 조건대로라면 기존 독일 해군용 인증 부품과 유럽 공급망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약속한 가격을 수십억 달러 초과하고 인도도 수년 늦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 도크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그게 저도 모릅니다. 부처장님, 사업 책임자한테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했더니 한국이 된다고 한 조건을 우리가 못한다고 인정할 셈이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아래가 조금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이 된다고 한 조건. 저는 협상장에서 한국 책임자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 조건은 가격표만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엔지니어가 말하는 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어요. 수십억 달러라는 숫자와 수년이라는 시간이요. 오타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독일은 결국 한국의 조건을 따라잡으려 할 거고, 그러려면 공급망 어딘가에서 원가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게 어디서 줄어들 것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기업이 원가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고 그건 저희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수정 부품 목록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훑었어요. 협력사 이름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존 목록에서 보던 독일과 서유럽 업체들 대신 낯선 이름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그 목록을 실무 담당관에게 넘기면서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독일의 오랜 실적을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담당관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타와의 불빛이 평소처럼 켜져 있었어요. 그날 밤 독일 협력업체들이 유럽 밖의 새로운 하청업체에 동시에 견적서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수정 부품 목록 맨 아래 협력사 코드 하나가 이전 목록과 다르게 찍혀 있었는데 저는 그걸 오타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건조가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독일 조선소 시험동에서 연락이 온 건 오후 늦게였어요. 캐나다 잠수함용 냉각 펌프가 내구 시험 도중 갑자기 정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고서를 받아들고 단순 불량품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건조 과정에서 부품 하나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교체하고 재시험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명치 아래가 조금 선했어요. 저는 그 느낌을 무시하고 함부르크행 비행기를 다시 탔습니다. 시험동에 들어서자 냉각팬 소리가 먼저 귀를 눌렀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음이었어요. 정지한 펌프가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었고 독일 기술자 2명이 그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기술검사관인 워커를 찾았어요. 그는 시험대 반대편에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자 손에 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처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제조사 코드 비교표였는데 두 칸이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전에 독일 해군용으로 납품된 펌프의 제조사 코드와 이번 캐나다용 펌프의 코드가 달랐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조사가 다릅니다. 부처장님, 서류상으로는 동일 규격의 인증 대체품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코드를 처음 봅니다. 저는 그 표를 다시 봤습니다. 코드 차이가 실수로 생긴 오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두 숫자의 앞자리가 아예 달랐습니다. 오기가 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독일 사업 책임자 슈미트를 찾았습니다. 그는 시험동 옆 사무실에 있었는데 제가 코드 비교표를 들고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건 동일 규격의 인증 대체품입니다. 부처장님, 제조사만 다를 뿐 성능 기준은 동일합니다. 인증서는요? 그가 잠깐 멈췄어요. 그 멈춤이 이번엔 확실히 길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다는 말은 지금 없다는 말과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인증서를 당장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슈미트가 처음으로 목소리 톤을 낮췄어요. 부처장님, 이건 일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부품 때문에 국가 사업 전체를 늦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타와에 보고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마이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미 보고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제임스,
캐나다 의회에 이게 알려지면 사업 자체가 흔들립니다. 단순 대체 부품 문제로 전체 일정을 멈출 수는 없어요. 독일의 품질 관리 체계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시험동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말을 떠올렸습니다. 바다 밑에서는 결국 배를 믿어야 한다. 독일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체계가 부품 코드 하나로 흔들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마이클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부품 때문에 국가 사업을 멈추는 건 과잉 반응이었으니까요. 저는 독일의 품질 관리 체계를 믿는다고 쓰고 승인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조금 뻣뻣했어요. 그냥 새벽까지 서류를 들여다본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사흘 뒤에 왔어요. 해수밸브 극저온 시험에서 미세균열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워커를 찾았어요. 그는 이미 분석을 마친 얼굴이었습니다. 손에 2장의 공급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부처장님, 냉각 펌프하고 해수밸브 공급 서류를 같이 보십시오. 저는 2장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중간 납품업체 이름이 두 서류에서 동일하게 나왔어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같은 중간업체가 서로 다른 계통의 부품 2개에 동시에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 업체가 뭡니까?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워커가 노트북 화면을 저쪽으로 돌렸어요. 공식 납품업체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이름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증 대체품이라면 납품업체가 등록돼 있어야 했어요.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중간에 낀다는 건 공급망 어딘가가 계약서에 없는 방식으로 연결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공식 보고를 미루고 제조번호 전수조사를 명령했어요. 마이클한테는 아직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건 그날 밤이었어요. 조사팀이 서류를 파고드는 동안 저는 시험동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각팬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처음엔 익숙한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한참을 듣고 있으니 음이 미세하게 불균일했습니다. 자를 대고 그은 선이 아니라 손으로 그은 선처럼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조사팀이 저를 부른 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담당관이 화면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부처장님, 독일이 제출하지 않았던 공급망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납품 개통도가 펼쳐져 있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1차 협력사 아래로 저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2차, 3차 하청망이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그 도표를 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개통도 가장 아래 칸에 적힌 업체 이름들이 서유럽 이름이 아니었어요. 새벽 조사팀이 펼쳐놓은 개통도를 저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밝기가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어요. 눈이 시렸는데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1차 협력사 아래로 동유럽 업체 이름이 나왔고 그 아래로 다시 터키와 동남아시아 업체들이 연결돼 있었어요. 원래 독일 해군용 부품보다 공급 단계가 3번이나 늘어난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개통도를 출력해서 손에 쥐었어요. 종이가 차가웠습니다. 시험동 안 공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 손이 식어 있었던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슈미트를 불렀습니다. 새벽이었는데도 그는 조선소 안에 있었어요. 비상 대기 중이었던 건지 아니면 이미 이쪽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건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의실로 들어서자 저는 개통도를 탁자 위에 펼쳤어요. 슈미트가 그걸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악수할 때 단단하던 그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아졌습니다. 슈미트가 잠깐 창밖을 봤어요. 도크에서 야간 작업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부처장님, 저는 서류를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캐나다 해군 잠수함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망입니다. 영업기밀이 아니라 계약 이행 사항입니다. 슈미트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그 동작이 여유처럼 보였지만 손은 탁자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공정 중단을 경고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공정 중단을 입에 올리자 슈미트가 처음으로 시선을 정면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혼자였습니다. 그가 돌아온 건 20분 뒤였는데 손에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어요. 공급망 전체 구조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동유럽 업체 아래로 터키 가공업체, 그 아래로 동남아시아 소재업체가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계단을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처음 계약서에서 보던 이름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낯선 이름들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슈미트가 그제야 말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가격을 맞추기 위해 본사 구매부서에서 원가 절감을 강요했습니다. 저도 일부 변경을 뒤늦게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글을 봤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도 몰랐다는 말이 더 문제였습니다. 수석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자기 배에 들어가는 부품의 공급 경로를 몰랐다는 게요.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담당관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귀에 가까이 왔어요. 부처장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체 내부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2초가 걸렸어요. 공급망 파악을 하는 동안 건조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험동을 나와 건조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간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선체 내부 통로를 따라 들어가니 이미 설치가 완료된 부품들이 보였습니다. 담당관이 손전등으로 한쪽을 가리켰어요. 냉각 배관 연결부, 전력 분배반, 유압 제어 모듈 옆면에 붙은 식별 라벨들이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라벨들을 하나씩 봤어요. 처음 계약서에서 확인했던 업체 코드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선체 안에 들어간 뒤였어요. 즉시 공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슈미트가 따라와서 제 옆에 섰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부처장님, 공정을 멈추면 인도 일정이 최소 수년 밀립니다. 캐나다 의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담당관한테 검사 범위를 선체 전체로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타와에 보고를 올리자 마이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전보다 낮았고 빨랐어요. 제임스, 검사 범위를 지금 전체로 확대하면 언론에 나갑니다. 의회가 뒤집혀요. 검사 범위를 축소하십시오. 핵심 계통만 보고 마무리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최선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마이클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의회가 이 사실을 알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였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체 안쪽을 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안쪽까지 이미 설치된 부품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한테 대답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담당관한테 전체 검사를 계속하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그게 옳은 판단이었는지 그날 밤에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검사팀이 전력 제어 구역으로 이동한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젊은 검사관 하나가 모듈 외함을 열고 안쪽 라벨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그가 갑자기 작업을 멈추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손전등을 모듈 안쪽으로 비추자 라벨 아래층이 보였어요. 라벨이 두 겹이었습니다. 위에 붙인 라벨을 조심스럽게 벗기자 그 아래 지워지지 않은 다른 제조 번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검사관이 라벨을 벗긴 채로 모듈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 아래 새겨진 제조 번호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 번호를 보면서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숫자와 알파벳이 섞인 코드였는데 앞자리 두 글자가 이상했어요. 저는 담당관을 불렀습니다. 이 코드 확인해 보십시오. 담당관이 노트북을 열고 국제공급망 데이터베이스에 번호를 입력했어요. 화면이 로딩되는 동안 시험동 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냉각팬 소리도 잠깐 잦아든 것 같았어요. 결과가 뜨자 담당관이 화면에서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최초 생산지 항목에 중국 선전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전자업체였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민수전자업체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어요. 잠수함 전력 제어 모듈이 민수용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나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슈미트를 다시 불렀어요. 그가 시험동으로 들어서자 저는 모듈을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라벨이 이중으로 붙어있던 상태 그대로였어요. 슈미트가 모듈을 보더니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표정을 정리했어요. 그 0.5초를 저는 오래 기억했습니다. 군사 핵심 장비가 아닌 범용 부품입니다. 부처장님, 규격만 충족하면 출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모듈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규격 충족 여부는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이 모듈 안에 계약서에 명시된 부품과 다른 소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슈미트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워커가
이미 모듈을 추가 분해하고 있었어요. 작업대 위에 내장 기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기판을 봤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소자 규격과 실물을 대조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소자에서 워커가 손을 멈췄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계약서 사양표와 기판을 나란히 저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보면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슈미트 앞으로 모듈을 밀어 던졌습니다. 우리는 중국 잠수함을 막으려고 이 배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누가 만든지도 몰랐던 중국 부품이 들어갔다고요.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어요. 시험동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슈미트가 입을 열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워커한테 전수조사 즉시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는 그날부터 사흘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그 사흘 동안 조선소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험동 한쪽 구석에 임시 자리를 만들고 조사 결과가 올라올 때마다 직접 확인했어요. 첫날은 전력 제어 개통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냉각 개통과 센서 개통이었어요. 셋째 날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저는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중국계 공급망을 거친 품목이 전력 제어 개통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냉각 개통, 항법 보조 개통, 선체 외부 센서 개통까지 여러 곳에 걸쳐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사 결과를 들고 슈미트를 찾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커피잔이 식어 있었는데 손도 안 댄 채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는 보고서를 먼저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건네지 않았습니다. 전량 교체하십시오. 슈미트가 고개를 들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전량 교체라면 인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처장님,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량 교체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슈미트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탁자 위 전화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통화를 듣지 않으려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조선소 도크를 내려다봤어요. 선체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체를 보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바다 밑에서는 결국 배를 믿어야 한다. 저는 그 배를 믿을 수 있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물었습니다. 슈미트가 복도로 나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유럽 공급사에 긴급 문의했습니다. 원래 인증 부품으로 전량 교체하는 가장 빠른 납품 가능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글을 봤어요. 3년 뒤입니다. 시험동 천장에서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3년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기존 잠수함 노후 일정, 북극권 해역 상황, 의회 일정까지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나기 전에 워커가 시험동 문을 열고 나왔어요. 손에 보고서 한 장을 들고 있었는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부처장님, 방금 냉각 개통 상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계 부품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이 자체적으로 임해 변경한 설계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워커가 내민 보고서를 받아드는 순간 종이 끝이 제 손가락을 스쳤어요. 거친 촉감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2번 멈췄어요. 독일이 캐나다에 알리지 않고 자체 변경한 설계 부분이 냉각 개통 배관 접합부였습니다. 원래 계약서 사양과 달랐어요. 변경 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고 변경 일자만 있었는데 건조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슈미트 사무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탁자 위에 놓자 그는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제 목소리가 낮았어요. 슈미트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설계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입니다. 캐나다 측 승인이 없었습니다. 그건 내부 절차상의 문제이고 성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성능 영향 여부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슈미트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창밖을 봤는데 도크 쪽이 아니라 벽 쪽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캐나다에 얼마나 알려야 사업이 살아남는지를요. 오타와에 전문을 쳤습니다. 마이클한테서 답이 오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그 3시간 동안 저는 시험동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관들이 오가면서 보고를 올렸지만 저는 절반쯤만 듣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자꾸 다른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캐나다 기존 잠수함 2척이 노후 정비로 이탈한 일정, 북극권에서 올라오는 신호 탐지 보고서, 그리고 방금 확인한 전량 교체 납품 가능 시점 3년. 이 세 숫자가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는 계산하지 않아도 답이 나왔어요. 마이클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이
이전과 달랐어요. 단단하던 표정에 뭔가 피로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보낸 전문 내용을 이미 검토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가능한 최선이라고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추가 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망 자체를 재구성해야 하고 임에 변경된 설계를 재승인받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3년입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제임스, 지금 의회 분위기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추가 지연을 발표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됩니다. 독일한테 최후 통첩을 보내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나서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가 보고 있는 건 의회였고 저는 선체 내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게 다르면 결론도 달랐어요. 독일로 최후 통첩이 전달됐습니다. 슈미트가 본사와 통화한 뒤 돌아온 답은 예상대로였어요. 다른 유럽 발주 물량이 이미 밀려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답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창고에서 한국 제안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몇 년 전 협상장에서 치워뒀던 서류였어요. 표지 먼지를 손으로 닦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열어볼 생각으로 꺼낸 게 아니었는데 손이 먼저 표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인도 일정 항목을 봤습니다. 현지 건조 비율 항목을 봤어요. 기술 이전 범위 항목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품 공급망 항목을 펼쳤어요. 주요 부품마다 1차와 2차 대체 공급처가 이미 지정돼 있었습니다. 협상 당시에는 지나치게 상세하다고 생각하고 넘겼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 항목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이 한국의 가격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공급망 구조의 차이라면 한국도 어딘가에서 원가를 줄이는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값싼 해외 하청망을 썼을 거라는 의심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 의심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 서류를 계속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비공식 조사단 구성을 결정했어요. 워커와 담당관 2명이었습니다. 목적지는 거제였어요. 한국 조선소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기 직전 마이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 갑니까? 한국 제안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잠깐 멈춤이 있었어요. 제임스, 지금 그게 우선순위입니까? 저는 탑승구 앞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독일 공급망이 어떻게 됐는지 보셨잖습니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탑승구를 통과하면서 한국 제안서 부품 공급망 항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1차와 2차 대체 공급처가 지정돼 있던 그 항목이요. 그게 준비성인지 아니면 이미 같은 방식으로 하청망을 구성해뒀다는 신호인지 거제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창밖으로 오타와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그 불빛이 평소보다 적어 보였어요. 실제로 적었던 건지 아니면 제 눈이 그렇게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제 조선소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조선소까지 차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잔잔했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독일 선체 안쪽 개통도가 떠올랐어요. 동유럽에서 터키로, 터키에서 동남아시아로 내려가던 그 구조요. 저는 한국도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보다 낮은 가격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22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원가를 줄이려면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줄여야 했고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급망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제를 들고 거제에 내렸어요. 조선소 정문에서 우리를 맞은 건 한국 측 현장 담당자였습니다. 악수가 짧았어요. 인사보다 안내가 먼저였습니다. 건조 현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잠깐 멈췄어요. 규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냄새였어요. 금속을 가공할 때 나는 냄새가 독일 조선소와 달랐습니다. 독일은 윤활유 냄새가 강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더 건조하고 조금 더 날카로운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슨 의미인지 그 순간엔 몰랐어요. 그냥 다르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워커가 제 옆에서 현장을 둘러봤어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라인 배치가 다릅니다. 저도 봤어요. 부품이 들어오는 경로와 조립 라인 사이의 거리가 독일보다 확연히 짧았습니다. 부품이 야적되는 공간도 달랐어요. 독일은 유럽 각지에서 들어오는 부품들이 한 곳에 집결한 뒤 라인으로 투입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는 집결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품이 들어오면
곧바로 라인으로 투입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부품들이 어디서 옵니까? 그가 현장 한쪽을 가리켰어요. 특수강은 포항에서, 배터리와 전력장치는 충청도 쪽에서, 정밀 가공 부품은 경남 일대 협력사들에서 들어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워커를 봤어요. 워커도 저를 봤습니다. 저희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해외 하청망 이야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품 공급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담당자가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안내했습니다. 서류실로 들어가서 협력사 목록을 펼쳤는데 업체 주소들이 전부 국내였어요.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독일 공급망 개통도를 떠올렸습니다. 동유럽, 터키, 동남아시아로 내려가던 그 구조와 달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 차이가 바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봐서는 알 수 없었어요. 독일도 처음엔 서류가 깔끔했으니까요. 저는 담당자에게 부품 실물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으로 내려가 특수강 입구, 구역을 먼저 봤어요. 입구, 라벨에 원산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라벨 몇 개를 직접 손으로 들었어요. 라벨을 벗겨보고 싶었습니다. 독일에서 한 것처럼요. 그런데 담당자가 먼저 말했어요. 벗겨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감추는 게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미 확인해도 상관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인지 그 순간엔 구별이 안 됐어요. 첫 번째 라벨을 벗겼습니다. 아래 코드가 나왔어요. 워커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국내 생산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도요. 전부 같았어요. 저는 담당자를 봤습니다. 그는 표정이 없었어요. 놀라지도 않았고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배터리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전력장치 구역도 봤어요. 정밀 가공 부품 구역도 확인했습니다. 서류와 실물이 달랐던 경우가 없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저항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면서 독일보다 싸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저는 한국 측 현장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만들면서 어떻게 독일보다 쌉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특별하지 않았어요. 화면 하나를 열더니 비용 항목을 펼쳤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부품 단가만 보시면 비쌉니다. 그런데 운송 대기 시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재작업 발생 비율을 계산해 보십시오.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원재 조사까지 연락이 닿는 시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그 항목들을 봤어요. 그가 짚은 숫자들이 처음엔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항목마다 곱하기가 붙어 있었어요. 부품 하나에서 생기는 대기 시간이 라인 전체로 번지면 며칠이 되는지, 재작업 비율이 1% 차이 날 때 전체 건조 기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설계 변경 대응이 하루 늦어질 때 어느 계통에 영향이 퍼지는지. 저는 독일 조선소에서 봤던 장면들을 하나씩 대입했습니다. 슈미트가 자리를 비우던 20분, 본사와 통화하던 시간, 공급망 서류를 넘기는데 걸린 사흘, 그 시간들이 이 화면의 숫자에 이미 들어있었어요. 독일이 한국의 숫자만 복제하려 했다는 게 어떤 뜻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숫자는 결과였어요. 그 숫자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가 먼저였는데 독일은 구조 없이 숫자만 가져가려 했던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잠깐 말을 잃었어요. 그 사이에 현장에서 이상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시험 중이던 부품 하나에서 수치 이탈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한국 측 반응이 달랐어요. 담당자가 즉시 무전을 쳤어요. 잠시 뒤 설계자와 제조사 기술자가 같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면이 펼쳐지고 수치가 대조됐어요. 설계자와 기술자가 같은 도면을 보면서 말을 주고받았는데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시험동에서 봤던 장면과 달랐어요. 독일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부서가 나뉘고 보고가 올라가고 승인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는 달랐어요. 문제가 생긴 자리에 답을 아는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그 회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구조의 차이라는 걸요. 현장을 나오려는데 담당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 분 더 만나보실 분이 있습니다. 조선소 한쪽 구석 작업실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백발의 노인이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가 달아 있었어요. 손등에 검버섯이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고 알았어요. 서류를 오래 넘긴 손이 아니라 쇠를 오래 만진 손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소개했어요. 강태식 부사장님이십니다. 수석 설계를 맡고 계십니다. 강태식은 저를 보면서
인사를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독일 잠수함 자료를 꺼냈습니다. 설명을 시작하려는데 그가 먼저 손가락으로 도면 한 부분을 짚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짚은 곳을 봤어요. 선체 후방 접합부였습니다. 이 방식 아직도 쓰고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그 자리에서는 몰랐습니다. 그가 짚은 접합부가 어떤 문제를 가리키는 건지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처음 봤던 게 38년 전입니다. 강태식이 도면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손가락이 짚고 있는 선체 후방 접합부를 저는 다시 봤어요. 도면 위 그 부분이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이 만나는 지점이었고 제 눈에는 다른 접합부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38년 전이라는 말이 작업실 안에 남아 있었어요. 냉각팬 소리도 없었고 바깥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도면에서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앉으십시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워커가 옆에 섰어요. 강태식이 그제야 손을 내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꺼낸 건 노트였어요.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서 부드러워져 있었고 색이 발해 있었어요. 그는 노트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지만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 위에 손을 얹었어요. 저는 그 동작을 보면서 이 노트가 오래된 물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몰랐어요. 29이었습니다. 강태식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날씨 얘기를 하듯 담담했어요. 한국 최초 잠수함 기술진으로 독일에 파견됐을 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계산했어요. 38년 전이면 제가 막 대학을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그가 29이었다면 지금 67이나 68이었어요. 그 손마디에 새겨진 세월이 그 숫자와 맞았습니다. 배우러 갔죠. 파견 엔지니어가 12명이었습니다. 그가 노트를 펼쳤어요. 첫 장에 손으로 그린 선들이 보였습니다. 선이 떨려 있었어요. 자를 대고 그은 게 아니었습니다. 서두른 손이 기억을 붙잡으려고 그은 선이었어요. 저희는 도면실 출입이 안 됐습니다. 유리문 바깥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식당도 시간이 달랐고 사진기는 물론 못 들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협상장에서 살아온 사람이 그 장면을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도면실, 복도 의자, 달랐던 식당 시간. 그런데 강태식의 목소리에 원망이 없었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쪽 기술자 한 분이 저를 부르더니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자네 나라는 이런 배 못 만든다. 30년이 지나도 못 만든다. 워커가 제 옆에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그 순간 뭔가가 목에 걸렸습니다. 강태식은 계속 노트를 넘겼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숙소에 돌아와서 그날 본 걸 기억나는 대로 그렸습니다. 복도에서 유리문 너머로 본 것들이요. 노트를 저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마다 손으로 그린 선들이 가득했습니다. 배관 경로, 접합부 형상, 격벽 위치, 자를 대지 않고 그린 선들이었는데 정확했어요. 기억이 정확했거나 아니면 수백 번 다시 그리면서 다듬은 선이었거나요. 저는 그 선들을 보면서 38년 전 숙소 불빛 아래 이 선을 긋고 있던 29살을 상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술을 마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이를 폈어요. 그리고 그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돌려줬습니다. 강태식이 받아서 다시 특정 페이지를 펼쳤어요.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여기 선체 후방 접합부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봤어요. 그가 처음 독일 도면에서 짚었던 것과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저 방식은 온난한 바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차가운 물에서 오래 자망하면 응력이 한 곳에 몰립니다. 저는 그 말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저쪽 기술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하십니까? 하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제 입에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강태식이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봤어요. 대답을 안 하시더군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분들 바다에는 그렇게 차가운 물이 없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잠깐 생각했어요. 38년 동안 독일이 몰랐던 문제를 이 사람은 복도에 서서 알아챘다는 얘기였습니다. 강태식이 두 번째 도면을 꺼냈어요. 최신 자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약하려는 파생형 설계도 저 접합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독일 도면을 다시 펼쳤어요. 그가 짚은 후방 접합부를 찾았습니다. 그 부분이 캐나다 발주 파생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있었어요. 저희는 저 문제 때문에 설계를 11번 고쳤습니다. 강태식이 말했어요. 억양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읽듯 말했어요. 저는 그 11번이라는 숫자를 들으면서 그 수정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건지 생각했습니다. 38년 전 복도에서 시작됐다면 그 수정들 중 첫 번째는 귀국 직후였을 겁니다. 마지막은 아마 몇 년 전이었을 거고요. 워커가 입을 열었어요. 부사장님, 그걸 알고 계셨으면 심해 때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강태식이 워커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제안서 부록 사건 247쪽에 적어서 냈습니다. 워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7쪽.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넣었어요. 협상 당시 저희 심사팀이 검토한 건 본문 가격과 인도 일정이었습니다. 부록은 지나치게 상세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했습니다. 접었던 손가락이 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태식이 노트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면 위 후방 접합부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그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계약하려는 배가 어느 바다를 다녀야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짚은 손가락 아래 도면, 그리고 그 도면이 가리키는 차가운 물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작업실을 나오면서 저는 강태식이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는 걸 봤습니다. 38년 동안 그 서랍 안에 있었을 노트였어요. 저는 그 서랍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노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캐나다는 독일 잠수함을 신뢰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신뢰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 위에 지금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제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숙소 책상 위에 한국 제안서 원본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강태식이 말한 247쪽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안서를 처음 받았을 때 지나치게 두껍다고 생각했던 그 서류였어요. 본문만 해도 상당한 분량이었는데 부록이 그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저는 본문을 넘기면서 협상 당시 심사팀이 왜 부록을 열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본문 가격 항목이 명확했고 인도 일정이 구체적이었고 현지 건조 비율이 수치로 적혀 있었습니다. 읽을 게 충분했어요. 부록을 열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 판단을 내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했습니다. 심사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판단에 이의를 달지 않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부록 첫 장을 넘겼습니다. 기술 검토 부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세부 항목이 나뉘어 있었는데 첫 번째 항목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재 피로 특성 분석이었어요. 저는 그 항목을 읽으면서 속도를 늦췄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의미는 알 수 있었어요. 극저온 환경에서 장기 자망할 경우 선체 소재가 받는 반복 응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치와 도표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도표를 보면서 강태식이 손가락으로 짚었던 후방 접합부를 떠올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두 번째 항목은 공급망 변경 시 재인증 절차였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멈췄어요. 공급망이 변경될 경우 부품 재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가 도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계통별로 달랐어요. 전력 제어 계통은 재인증에 최소 몇 개월, 냉각 계통은 그보다 길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독일 조선소 시험동이 떠올랐어요. 라벨이 두 겹으로 붙어있던 모듈, 슈미트가 뒤집어 엎었던 원가 계산서, 그리고 워커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을 때 나왔던 중국 선전이라는 결과. 이 부록에는 그 모든 상황이 미리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넘겼어요. 세 번째 항목에서 핵심 부품 이중 공급망 구성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주요 부품마다 1차 공급처가 이탈할 경우를 대비한 2차 공급처가 지정돼 있었어요. 협력사 이름과 위치, 납품 가능 시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항목을 보면서 손이 멈췄어요. 이건 공급망이 끊길 상황을 처음부터 가정하고 짠 구조였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적어서 냈던 거예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느려졌습니다. 237쪽, 241쪽, 244쪽. 숫자가 올라갈수록 내용이 더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247쪽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극저온 장기 자망 시 선체 후방 접합부 응력 집중에 관한 검토 의견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도표가 3개 붙어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말한 그 문제였어요. 온난한 바다에서는 문제없지만 차가운 물에서 오래 자망하면 응력이 한 곳에 몰린다는 내용이
수치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문제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설계 변경 이력이 도표로 붙어 있었어요. 11번의 수정이 연도별로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표를 보면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숙소 창밖으로 조선소 야간 작업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협상 당시 심사팀이 이 페이지에 도달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했어요. 도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본문만 읽고 결론을 냈을 테니까요. 저는 새벽까지 부록을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독일 조선소에서 터진 문제들이 이 서류 안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공급망 문제, 재인증 절차, 설계 취약점까지. 저희는 그걸 현장에서 하나씩 발견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 서류를 쓴 사람은 그 문제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타와에 전문을 쳤어요. 독일 잠수함 시험 자망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적었어요. 선체 후방 접합부 설계 취약점 확인 및 공급망 재검증 필요. 마이클한테서 답이 왔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이미 해군과 언론이 참관하는 해상시험 일정이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답을 읽고 강태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벨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설명했어요. 독일 시험함이 캐나다 승조원을 태우고 해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고 목표 심도가 얼마인지도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상태라면 깊이 내려가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숙소 창밖으로 새벽 조선소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된 거였어요. 저는 공항으로 가기 위해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247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도표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넘겼던 문장이었어요. 본 검토 의견은 발주처의 운용 해역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북극권 운용을 전제로 한 설계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북극권 운용을 전제로 한 설계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 문장이 247쪽에 적혀 있었고 저희는 그 페이지를 펼치지 않았어요. 펼치지 않은 게 아니라 펼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들고 숙소를 나왔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제 바다가 아침 빛을 받고 있었어요. 잔잔했습니다. 캐나다 북극권 바다는 저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 차이를 알면서도 오타와에서 그 차이를 한 번도 숫자로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이클한테 다시 전문을 쳤어요. 이번엔 짧게 썼습니다. 247쪽을 읽어보십시오. 답은 오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한동안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이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을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어요. 그 상태라면 깊이 내려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짧았기 때문에 더 오래 남았습니다. 설명이 없었어요. 이유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지 마십시오. 였어요. 38년 동안 그 접합부를 들여다봐온 사람이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내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저는 그 구름을 보면서 시험함 일정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해군과 언론이 참관하는 해상시험이었어요. 마이클이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회 일정과 언론 일정이 맞물려 있었어요. 저는 그 일정이 얼마나 단단하게 묶여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풀 수 있는 사람은 마이클이 아니었어요. 총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을 움직이려면 제가 가진 것보다 훨씬 두꺼운 서류가 필요했어요. 저는 247쪽 도표를 머릿속에서 다시 펼쳤습니다. 응력 집중 수치, 설계 변경 이력, 11번의 수정. 그 숫자들이 시험 중단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 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달랐어요. 언론 앞에서 해상시험을 취소한다는 건 사업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뜨고 좌석 앞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선체 후방 접합부 응력 집중, 중국계 부품 전량 교체 미완, 독일 임해 설계 변경 재승인 미완, 냉각, 개통 상세 분석 결과 미확인. 4줄이었어요. 저는 그 4줄을 보면서 이 중 하나라도 시험 전에 해결됐는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전부 진행 중이거나 미확인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사람이 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메모지를 접으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했어요. 캐나다 공항에 내린 건
현지 시간으로 이른 오후였습니다. 수화기를 들기 전에 담당관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시험함이 예정대로 출항했다고 했습니다. 승조원 명단을 확인해달라는 말도 붙어 있었어요. 저는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이름들이 많았어요. 계급이 낮은 쪽이었습니다. 해군에서 해상시험에 투입되는 승조원은 대개 경험 많은 인력이었는데 이번엔 젊은 쪽이 많았어요. 저는 그 명단을 보면서 주머니 안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배지가 거기 있었어요. 잠수함 승조원 배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제가 갖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그 배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금속 특유의 냉기였는데 그날은 유난히 차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 배에 타야 한다면 저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걸 막지 못했어요. 바다 밑에서는 결국 배를 믿어야 한다고 하셨던 아버지가 저 배에 타야 한다면 저는 출항서에 서명할 수 있는가? 저는 배지를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답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서명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담당관에게 시험 전면 중단 명령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담당관이 잠깐 멈췄어요. 마이클 심의관께 먼저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서를 작성하십시오. 담당관이 나갔어요. 저는 명령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만년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이클한테서 전화가 온 건 서명하고 나서 5분 뒤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제임스.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언론이 부두에 나가 있어요. 해군 참모가 현장에 있습니다. 취소 명령이 내려가면 내일 조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전화기를 쥔 채 창밖을 봤어요. 부두 방향이었지만 거기까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247쪽을 읽어보셨습니까?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북극권입니다. 라고만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시험 중단 명령이 시험함에 전달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전달되기 전에 이미 함내에서 상황이 시작됐어요. 담당관이 뛰어왔습니다. 부처장님, 시험함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목표 심도로 내려가던 중 냉각 개통 압력이 급락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시에 전력 제어 모듈이 연속 오류를 일으켰고 함내 경보가 울렸어요. 독일 시험 책임자가 센서 오류라며 자망 지속을 명령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줄을 읽으면서 숨을 한 번 참았어요. 캐나다 함장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비상부상을 선택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담당관에게 내부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이 들어왔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젊은 승조원들이 비상 마스크를 쓰고 뛰고 있었어요. 누군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영상 너머로 들렸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 배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어요. 배지 표면에 새겨진 잠수함 형상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저 배에 타고 있다면 저는 그 생각을 다시 했어요. 이번엔 답을 구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 속 승조원들이 비상부상을 완료하고 수면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함장 이름을 확인했어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가 올라온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어요. 고장 개통에 중국계 공급망 부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임의로 변경한 설계 부분이 함께 작동하면서 압력 급락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었어요. 두 문제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겹쳐서 터진 거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마이클한테 전달했어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부두 방향 하늘이 흐렸습니다. 저는 그 흐린 하늘을 보면서 이제 독일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우리 쪽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론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캐나다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였습니다. 시험사고 보고서가 언론에 나간 건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보고서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추적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갈 내용이었습니다. 함내 경보가 울렸고 비상부상이 있었고 승조원들이 비상 마스크를 썼어요. 그 자리에 언론 참관단이 있었으니까요.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예상대로였어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첫 시험에서 비상사태, 승조원 안전 여부 논란. 저는 그 기사를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읽으면서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의회가 움직였어요. 긴급 청문회 소집 요구가 야당에서 나왔고 여당 안에서도 목소리가 갈렸습니다. 해군은 기존 잠수함 퇴역 일정을 늦추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정비업체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받아들고 한 줄씩 읽었어요. 현재 기술 상태로는 기존 잠수함의 안전 운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비업체가 보증을 거부한 거였어요. 저는 공문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기존 잠수함은 퇴역을 늦출 수 없었어요. 신형 잠수함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는 계산하지 않아도 답이 나왔어요. 총리실이 독일에 최후 통첩을 보낸 건 그 주 아니었습니다. 6개월 내 정상화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통첩이 나가기 전에 마이클한테 말했습니다. 6개월 안에 유럽산 인증 부품으로 전량 교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독일이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빠져나간 걸 그날 봤습니다. 그래도 보내야 합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과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마이클도 알았습니다. 독일의 답은 일주일 뒤에 왔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유럽산 인증 부품 확보에 최소 수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6개월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 기술 지원 요청을 공식 문서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요청서를 쓰면서 저는 몇 번 멈췄어요. 우리가 한국을 탈락시킨 게 몇 년 전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도요. 마이클이 배전표를 설계했고 서명했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요청서를 완성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독일 잠수함의 공급망 재검증 지원, 한국산 대체 부품 납품, 기술진 파견 요청, 장기 정비 계약 체결 의향 4가지였어요. 저는 그 요청서를 보면서 이게 협력 요청인지 도움 요청인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둘 다였어요. 일주일 뒤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한국이 거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든 생각이라는 게 더 이상했어요. 거절을 가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첫 줄이 지원 불가였습니다. 2글자였어요. 저는 그 2글자를 보고 나서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마이클한테 문서를 넘겼어요. 그가 읽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이클이 문서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보복입니다. 과거 탈락에 대한 보복이에요. 이건 상도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에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한국 측에서 강퇴식이 나왔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말했어요. 부사장님, 이건 기술 지원 요청입니다. 상업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캐나다 해군 승조원들의 안전이 걸린 사안입니다. 강태식이 화면 너머에서 마이크를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가 설계하지 않았고 시험하지 않았으며 승인하지 않은 배입니다. 마이클이 다시 말했습니다. 비용을 더 지급하겠습니다.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식이 잠깐 화면 아래를 봤어요. 서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그는 요청서를 화면 쪽으로 들었습니다. 돌려보내는 거였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배에 한국 이름을 걸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이클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옆에서 봤어요. 마이클이 말을 잃는 걸 처음 봤습니다. 화상이 끊긴 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이클이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심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심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강태식이 한 말은 기술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은 배에 이름을 걸면 그 배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한국 것이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 배지를 꺼내 놓았어요. 한동안 그걸 봤습니다. 저 배에 한국 이름을 걸 수 없다는 말이 귓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이름을 걸 수 없는 배에 캐나다 이름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캐나다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저는 배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연락하기 위한 문서를 열었어요. 이번엔 비용을 2배로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태식이 마지막 화상에서 한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알면서도
문서를 완성했습니다. 보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비용을 2배로 올린 요청서를 보낸 뒤 저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답이 오는 동안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잠수함 전력 공백 예상 기간이 군 내부 보고서에서 5년을 넘는다는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유출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거였습니다. 누가 흘렸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이미 나간 뒤였으니까요. 총리실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총리가 서울에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통보를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총리가 나서면 달라질 수 있을까? 강태식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가 나서는 것도 결국 돈이나 정치적 무게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강태식이 거절한 이유와 다른 차원의 문제인지 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한국의 거절 답변이 온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비용 2배 제안에 대한 답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면서 이번엔 처음부터 거절을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첫 줄이 지원 불가가 아니었어요. 검토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2글자를 3번 읽었어요. 검토 중.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저는 담당관에게 거제로 출장을 잡으라고 했어요. 마지막 협상을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거제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강태식은 이번에도 작업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엔지니어 2명이 도면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서자 그들이 나갔습니다. 강태식이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앉으면서 준비해온 말을 정리했습니다. 총리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비용은 처음 제안의 2배입니다. 장기 정비권과 현지 생산 참여도 드리겠습니다. 강태식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펼쳤어요. 독일 잠수함 결함 부품 목록이었는데 저도 이미 아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서류가 함께 펼쳐졌어요. 독일이 임해 변경한 설계 부분 기록이었습니다. 강태식이 2 서류를 나란히 놓고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여기 냉각 개통 수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력 제어 개통 변경 부분이요. 저희가 이 2 개통만 수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의 방향을 알았어요. 그래도 대답했습니다. 당장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 2 개통의 이름을 올리면 나머지 개통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일부 개통을 수리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으면 다른 개통의 사고까지 한국이 인증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계산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면 수리해주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 건지 생각했어요. 강태식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안타깝다는 건지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잠수함에서는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이 죽습니다. 강태식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저희는 저 배를 모릅니다. 설계하지 않았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수리를 하면 저희가 모르는 것에 이름을 거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 배지를 손으로 더듬었어요.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바다 밑에서는 결국 배를 믿어야 한다. 모르는 배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거였어요. 강태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독일 배를 고치는 일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새로운 잠수함 사업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독일 사업을 접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의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마이클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전부 보였어요. 그런데 강태식의 다음 말이 더 문제였습니다. 단, 몇 년 전 저희가 제시했던 조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긴장이 됐어요. 처음 조건보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강태식이 서랍에서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그 서류의 첫 장을 봤습니다. 현지 생산 지분, 품질 관리 권한, 북극권 핵심 광물 장기 공급. 처음 제안보다 조건이 강했어요. 항목마다 숫자가 달랐고 기간이 길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면서
이 조건이 왜 강해졌는지 생각했어요. 몇 년 사이에 달라진 게 무엇인지를요. 달라진 건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탈락시키고 독일을 골랐고 그 결과를 지금 마주하고 있었어요. 강퇴식이 제가 서류를 다 읽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장을 덮고 글을 봤습니다. 이 조건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강퇴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악수도 없었고 덧붙이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작업실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멈췄어요. 창밖으로 도크가 보였습니다.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꽃을 보면서 오타와에서 마이크를 어떻게 설득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보다 먼저 든 게 있었어요. 몇 년 전 협상장에서 한국 책임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던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요. 저 조건은 가격표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제 손에 들린 서류가 그 말의 답이었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3장의 숫자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몇 년 전 한국이 처음 제시했던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현재 독일 수정 견적이었습니다. 부품 교체 비용, 설계 재승인 비용,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더한 숫자였어요. 세 번째는 강퇴식이 내민 새 한국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 숫자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비행기 좌석이 좁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세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숫자가 압도적으로 컸어요. 처음 한국 조건보다 얼마나 큰지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후 잠수함 유지비까지 더하면 격차는 더 벌어졌어요. 저는 메모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타와 공항에 내려서 곧바로 국방부로 갔어요. 비상심의가 소집돼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는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거제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강퇴식이 내민 새 조건서를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마이클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항목을 훑더니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현지 생산 지분과 북극권 광물 공급권 항목에서요. 이건 처음 조건보다 훨씬 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니다. 마이클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독일 쪽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독일이 계약을 살리기 위해 추가 비용과 수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제대로 정리해서 한자리에 올려놓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화면 3개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나란히 띄웠어요. 왼쪽은 몇 년 전 한국 최초 제한 조건이었습니다. 가운데는 현재 독일 수정 견적이었어요. 오른쪽은 새 한국 조건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화면을 봤어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독일 수정 견적 화면에서 멈추는 시선이 많았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부품 교체 비용입니다. 설계 재승인 비용입니다. 인도 지연에 따른 노후 함정 추가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북극권 해역 대응 공백 비용입니다. 항목을 하나씩 말할 때마다 회의실이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마이클이 가운데 화면을 보다가 왼쪽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요. 저는 그 눈을 봤어요. 계산이 끝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직 인정하기 싫은 사람의 눈이기도 했어요. 총리실 참모가 말했습니다. 독일 사업을 지금 포기하면 이미 투입한 예산이 전부 사라집니다. 저는 그 말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업을 유지하면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간 것보다 더 많습니다. 참모가 입을 다물었어요. 마이클이 오른쪽 화면을 봤습니다. 새 한국 조건이었어요. 현지 생산 지분, 품질 관리 권한, 북극권 광물 장기 공급. 그가 말했어요. 한국이 비싸졌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가장 싼 선택을 가장 비싸게 버린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이클이 새 화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왼쪽에서 가운데로,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요. 저는 그 시선의 이동을 따라봤어요. 왼쪽은 우리가 거절했던 숫자였습니다. 가운데는 그 거절의 값이었어요. 오른쪽은 그 값을 치르고 나서 다시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세 숫자의 차이가 우리가 몇 년 동안 치른 비용이었어요.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사업 유지와 한국 사업 재시작 두 안이 올라왔어요. 찬반이 갈렸습니다. 독일 사업 유지 쪽 논리는 단단했어요.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 의회와의 관계, 유럽 동맹과의 외교적 고려, 그 논리에 반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언 순서를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화면 대신 탁자 위 서류를 봤습니다. 독일 수정 견적서였어요. 저는 그 서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유지보수 단가 항목이 나왔어요. 처음 제안서의 3배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회의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세워서 들었어요. 이게 처음 독일이 제시한 단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가입니다. 저는 두 숫자를 나란히 말했습니다. 이 차이가 우리가 몇 년 전에 선택하지 않은 것의 값입니다. 누군가 발언했어요. 그래도 지금 포기하면 이미 들어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돌아오지 않는 돈을 지키려고 더 많은 돈을 넣는 게 맞는지를요. 저는 말했습니다. 들어간 돈은 이미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는 건 앞으로 들어갈 돈의 문제입니다. 발언이 멈췄어요. 마이클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처음 협상장에서 보던 확신이 없었어요. 그 눈이 새 화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표결합시다.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면서 이 표결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계약 단계적 종료, 한국과 재협상 시작. 저는 결과를 들으면서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통쾌하지도 않았고 안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새 화면을 끄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 화면들이 꺼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왼쪽 화면의 숫자가 제일 작았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거절했던 그 숫자가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면서 그 화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담당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 재협상 의향을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강태식 부사장에게 직접 연락하십시오. 담당관이 나갔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창밖으로 오타와 건물들이 보였어요. 저는 그 건물들을 보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버지 배지가 거기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배지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새겨진 잠수함 형상이 손끝에 닿았어요. 바다 밑에서는 결국 배를 믿어야 한다. 저는 그 말이 어떤 배를 가리키는 건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게 문제였어요. 복도 끝에서 담당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국 측에서 재협상 일정을 검토하겠다는 답이 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오타와 하늘이 흐렸어요. 며칠째 흐린 날씨였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재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새 조건서가 처음 조건보다 얼마나 더 강해져 있을지 생각했어요. 강태식이 내민 서류의 마지막 항목이 떠올랐습니다. 북극권 핵심 광물 장기 공급. 그 항목 옆에 적힌 기간이 몇 년 전 조건의 2배였어요. 진수식이 열린 건 재협상이 마무리되고 몇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캐나다 조선소 도크에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행사장 단상이 있었고 귀빈석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 앉지 않았어요. 도크 한쪽 구석에 섰습니다. 선체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아침 공기가 찼습니다. 금속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몇 년 전 함부르크 조선소를 처음 방문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슈미트가 악수를 청하며 웃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바람이 불었는데 냄새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았습니다. 도크 안쪽에서 젊은 기술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캐나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선체 옆면 전력 개통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몇 년 전 거제 조선소에서 봤던 장면을 겹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작업을 하던 장면이었어요. 손동작이 비슷했습니다. 점검 순서가 같았어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협상 조건에 기술 이전 항목이 있었고 그 항목 안에 캐나다 기술자를 거제로 보내 직접 교육받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조건서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그 항목이 형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말은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달랐어요. 거제에서 1년을 보내고 돌아온 기술자들이 지금 저 앞에서 선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도크 안쪽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진수식 단상 근처가 아니었어요. 기술자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젊은 정비사 한 명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있었어요. 저는 조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가 직접 고칠 수 있어야 우리가 돌아가도 이 배가 살아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젊은 정비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강태식이 뭔가를 더 말했는데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었거든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아버지 배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배지 표면을 더듬었어요. 새겨진 잠수함 형상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배지를 꺼내지 않고 손에 쥔 채로 있었어요. 바다 밑에서는 결국 배를 믿어야 한다. 아버지가 그 말을 처음 하셨을 때 저는 12살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독일이라는 이름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타던 배가 독일 기술로 만든 배였으니까요. 저는 22년 동안 그 말을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앞에서 강태식이 젊은 정비사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아버지 말을 다시 읽었어요. 배를 믿어야 한다.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를 믿는 거였어요. 배를 만든 손을 믿는 거였고 그 손이 어느 바다를 알고 있는지를 믿는 거였습니다. 독일 기술자는 차가운 바다를 몰랐어요. 강태식은 복도에 서서 그걸 알아챘습니다. 38년 전에요. 진수식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단상 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마이클도 보였습니다. 그는 귀빈석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 협상장에서 코트를 벗지 않고 앉던 그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코트를 벗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도크 한쪽 구석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기술자들 사이에서 나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그가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그는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제 옆에 서서 선체를 봤습니다. 저도 선체를 봤어요. 한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먼저 말했어요. 저 친구들 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제에서 돌아온 기술자들이요. 강태식이 짧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그가 더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배지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배지 표면에 새겨진 잠수함 형상이 아침 빛을 받았어요. 강태식이 그걸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배지를 다시 쥐었습니다. 이걸 오래 잘못 읽었습니다. 강태식이 제 말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알고 있다는 뜻이었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다는 뜻이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선체를 봤어요. 선체가 물에 닿는 건 식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 뒤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도크 구석에서 봤어요. 물이 선체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단단한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배지를 손 안에 꽉 쥐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담당관이 제게 왔어요. 최종 사업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오늘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처음 썼던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우리는 한국 잠수함이 싸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한국은 싼 나라가 아니었다. 이미 그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였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화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고칠 게 없었어요. 저장하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타와 하늘이 보였어요. 맑았습니다. 며칠째 흐렸는데 그날 처음으로 맑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배지가 거기 있었어요. 저는 배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쥐고 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오래 쥐고 있으니까 따뜻해졌어요.